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6. 서방님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간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캐서린 아가씨와 제가 린턴 도련님을 만나기 위해 말을 몰고 나선 것은 무더위도 한 곱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햇빛이 내리쬐지는 않았으나 아지랑이가 어른거리는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은 사거리의 이정표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 보니 도련님은 보이지 않고 심부름 나온 어린 목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워더링 하이츠 부근에 계신데 조금만 더 그쪽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외삼촌이 첫 번째로 주의시키신 것을 잊으셨군요. 그분은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영지를 벗어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발짝만 움직여도 경계를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린턴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말머리를 돌리면 어떨까? 우리 집 쪽으로 산책하면 되잖아. 그러나 린턴 도련님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워더링 하이츠에서 불과 4분의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말을 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리고 말은 풀을 뜯도록 놓아두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히스가 우거진 풀밭에 누워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몇 야드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까지 다가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일어서서 걷는 모습이 어찌나 불안하고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지 저는 대뜸 소리쳤습니다. 저런 도련님, 오늘은 산책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색이 매우 나빠요. 캐서린 아가씨는 놀란 표정으로 사촌을 쳐다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던 기쁨의 환성이 한숨으로 변하고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하는 말이 건강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위로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좋아졌어.
린턴 도련님은 떨면서 캐시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푸른 눈으로 아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 언저리가 움푹 패여 전에는 맥없이 보이던 표정이 오히려 날카롭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넌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 더 마르고. 나는 피곤해. 그는 재빨리 아가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어. 여기서 쉬자. 그리고 아침에는 속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 아버지는 내가 너무 빨리 커서 그런 거래.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캐시 아가씨가 앉자 도련님은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긴 네가 말하는 천국 같구나. 아가씨가 애써 명랑한 척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즐거운 방법으로 하루씩 지내기로 약속한 일 생각나지? 오늘은 너의 천국에서 보내는 거야. 비록 구름이 끼었지만 아주 부드럽고 보기가 좋아. 해가 난 것보다 훨씬 더 좋구나. 다음 주에는 네가 갈 수 있다면 우리 집 근처의 숲으로 말을 타고 가서 내가 말한 천국을 보자. 린턴 도련님은 아가씨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꺼낸 말에 도련님이 흥미를 보이지 않고 또한 함께 즐길 힘도 없어 보였으므로 아가씨는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몸도 마음도 온통 변해 있었습니다. 귀엽다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는 잘 토라지던 성미가 매사에 흥미없는 무관심으로 변했고 응석을 부리느라 일부러 짜증을 내고 못되게 굴던 어린아이 같은 괴팍한 성질이 없어지고 대신 고질 환자의 자기 본의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위로의 말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명랑하고 쾌활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을 곧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린턴 도련님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라는 것을 저뿐 아니라 캐서린 아가씨 역시 깨달았으므로 얼마 안 가서 아가씨가 먼저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그 말에 도련님은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겁먹은 듯이 워더링 하이츠 쪽을 바라보면서 반 시간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 가서 쉬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오늘은 내 이야기나 노래로는 너를 재미있게 해줄 수가 없겠어. 지난 6달 동안 너는 나보다 더 영악해졌어. 이젠 넌 내가 즐기는 오락 따위엔 흥미가 없어진 것 같거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더 있다 가겠어. 여기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내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기운이 없는 것은 찌는 듯한 날씨 때문이야. 나는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외삼촌께는 내 건강이 좋아졌더라고 전해줘. 그렇게 전할게. 하지만 네 말대로 건강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아가씨는 분명한 거짓말을 도련님이 완강하게 고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여기에서 또 만나자. 도련님은 의아해하는 아가씨의 눈길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더라고도 전해줘. 무척 감사해 하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만약 우리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내가 말 한마디 없이 멍청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줘. 지금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로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돼. 아버지는 화를 내실 거야. 화를 내신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캐시 아가씨가 자기한테 화를 낼 경우를 상상하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두려워. 도련님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개설인, 우리 아버지가 내게 화를 내지 않도록 잘해줘. 아버지는 매우 엄하시거든. 린턴 도련님, 아버님이 그렇게 심하게 대하시나요? 응석을 받아주시는 것도 실증이 나서 소극적이던 미움이 적극적인 것으로 변하셨나요? 저의 물음에 린턴 도련님은 저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10분 더 도련님 옆에 앉아 있었으나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쳐서인지 아파서인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심심풀이로 월귤나무 열매를 주워다가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린턴 도련님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면 그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 시간이 지났을까, 넬리? 캐시 아가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린턴은 자고 있고 아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말이야. 그렇지만 자는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련님이 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더니 가엾은 도련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 마음이 벌써 식었군요. 저앤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캐서린 아가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처럼 묘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몹시 까다롭게 굴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만나는 것도 히드클리프 씨가 야단칠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일 같아. 무슨 이유로 히드클리프 씨가 린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히드클리프 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린턴을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리고 린턴의 건강이 좋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전보다 덜 즐거워하고 나에 대한 애정도 훨씬 줄어든 것 같아 섭섭해. 그럼 아가씨는 도련님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전에는 늘 아프다고 짜증을 부렸거든. 아빠에게 말씀드려 달라고 할 만큼 좋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건 제 생각과 다르군요, 아가씨. 저는 이의를 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도련님은 전보다 훨씬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 린턴 도련님이 잠에서 깨어 겁에 질린 얼굴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마 꿈을 꾼 모양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침 시간에 밖에서 잠이 들 수가 있니? 난 또 아버지가 부르는 줄 알았지. 그는 우리 머리 위로 위압하듯 솟아있는 히스 숲을 쳐다보며 숨이 가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 정말이고 말고 넬리와 둘이서 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린턴, 너는 정말로 지난 겨울 우리가 헤어질 때보다 더 건강해졌니? 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 안 좋아진 것이 있어.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야.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아. 아가씨의 말에 완강하게 부정하는 린턴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 너에게 몹시 실망했어. 너 이외에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히드클리프 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야. 조용히 해. 하고 린턴 도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줘. 아버지가 오고 있어. 그러면서 도련님은 일어서는 캐서린 아가씨의 팔에 매달려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그 말을 듣자 급히 도련님을 뿌리치고 휘파람으로 미니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올게. 잘 있어, 린턴. 아가씨가 말 한 장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넬리, 빨리 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떠나는 것도 모르는 린턴을 남겨두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캐서린 아가씨의 언짢은 마음은 현재 린턴이 처해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환경에 대한 막연하고 불안한 생각에 얽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보면 더 잘 알게 될 테니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사실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방님에게 우리의 외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조카의 인사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나머지는 아가씨가 적당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27.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방님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여태까지 몇 달에 걸쳐 나빠졌던 건강이 이제는 몇 시간 단위로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캐서린 아가씨에게 숨기려 했지만 눈치 빠른 아가씨는 속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어도 아가씨는 차마 말을 타고 산책하러 나가자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서방님께 부탁을 드려 아가씨가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서방님이 잠깐씩 머무르는 그나마 잠깐 앉아있기도 힘들어 했지만 서재와 그분의 침실만이 아가씨의 유일한 세계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잠시도 서방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상을 지켰습니다. 간병과 슬픔에 지쳐 따님의 얼굴이 점점 헬쓱해졌으므로 서방님은 밖에 나가 사촌을 만나 바람이라도 쐬면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님을 쾌히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가씨가 완전히 외톨이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위안으로 삼고 말입니다. 서방님이 하는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조카의 외모가 당신을 닮았으니 마음 역시 당신을 닮았으리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린턴 도련님의 편지에는 그의 비뚤어진 성격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오해를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려 봤자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할 만한 힘도 기회도 없는 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음만 어지럽힐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책을 오후로 미루었습니다. 화창한 여름날의 오후였습니다.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그것을 마시면 설령 죽어가던 사람이라도 되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 아가씨의 얼굴도 주변 경치와 흡사했습니다. 그늘과 양지가 번갈아 아가씨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늘은 오래 머무는 데 비해 양지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어린 마음은 잠시 시름을 잇는 그 순간조차도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지난번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말에서 내리더니 잠깐 만나고 갈 거니까 저더러는 말에서 내리지 말고 망아지를 붙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호해야 할 아가씨에게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었으므로 아가씨를 따라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히스가 우거진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활기 있게 우리를 맞았지만 정말 기운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반가워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뭔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늦었군. 도련님이 짧지만 힘들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몹시 아프다고 들었어. 그래서 네가 못 오는 줄 알았지. 왜 넌 솔직하지 못하니? 캐서린 아가씨가 대뜸 외쳤습니다. 왜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니? 린턴, 너는 네 맘대로 나를 2번씩이나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만나는 게 두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 이상하잖아. 린턴 도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하듯 부끄러운 듯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이 알 수 없는 사촌의 태도를 받아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매우 편찮으셔. 왜 내가 아빠의 병상을 지키지 못하고 너를 만나러 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빨리 말해봐. 이제 장난삼아 이 시시한 짓을 할 마음이 조금도 없단 말이야. 앞으로 너의 장단에 맞춰 춤출 수는 없어. 장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캐서린, 제발 그런 환한 표정 짓지 마. 마음대로 나를 멸시해. 나는 하찮고 비겁한 놈이니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싸단 말이야. 하지만 난 네가 화낼 상대도 못 돼. 미워하려면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겐 멸시하는 정도로 해줘.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 캐서린 아가씨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야. 넌 지금 내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떨고 있어. 멸시해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어. 린턴, 너의 그런 꼴을 보면 간청하지 않더라도 널 멸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 빨리 가. 나는 집으로 돌아갈 테야. 너를 난로가에서 끌어내어 심각한 척 하다니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우리가 심각한 척 하는 거지? 네가 그토록 울면서 겁에 질려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다면 너는 당연히 그런 동정은 저버려야 해. 넬리, 이런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말해줘. 그렇게 비굴하고 천한 흉내 내지 말고 일어나, 어서! 린턴 도련님은 온통 눈물에 젖은 비참한 얼굴로 그 힘없는 몸을 땅 위에 던졌습니다. 공포 때문에 그의 몸은 오그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캐서린. 나는 배반자야. 그런데 무서워서 너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 나는 죽을 거야, 캐서린. 내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나를 두고 가지 마. 친절하고 상냥하고 착한 캐서린. 너는 승낙해 줄 거야. 그럼 아버지도 네 곁에서 죽게 해줄 거야. 못 견디게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 못해 아가씨는 그를 일으켜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전에 너그러운 애정이 노여움을 다소 가라앉혀 아가씨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승낙한다는 거지? 여기 있겠다는 건 말이야? 네가 말한 뜻을 설명해줘. 그러면 여기 있을게. 네 말은 앞뒤가 안 맞아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진정하고 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을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봐. 린턴, 너는 나를 해칠 마음이 없지. 네가 막을 수만 있다면 나를 해치려는 적이 그 누구일지라도 가만 안 둘 거지.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협하는 걸
소녀는 가냘픈 손가락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좋아. 네 비밀을 지키려무나.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나 조심해. 나는 두려울 게 없으니까 말이야. 아가씨의 너그러운 태도가 린턴 도련님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부축해주는 아가씨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던가 봅니다. 저는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제 호의로 말미암아 린턴 도련님이나 그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아가씨가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히스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서 바라보았더니 히드클리프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린턴 도련님의 흐느낌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상냥한 말투로 제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넬리, 이렇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자네를 만나니 반갑군. 드러시 크로스 저택 사람들은 모두 안녕하신가? 소문에 의하면 에드거 린턴의 임종이 가까웠다면서 아마 병세가 과장되어서 퍼진 소문이겠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는 음흉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서방님께서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분을 위해서는 축복이지요. 얼마나 살 것 같은가? 히드클리프는 자신의 출연으로 인해 굳어있는 두 젊은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 못하고 있었고 그 바람에 캐서린 아가씨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저 녀석이 내 계획을 망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러니 에드거 린턴이 저 녀석보다 앞서 죽었으면 고맙겠단 말일세. 이봐, 저 녀석이 내내 저런 꼴을 하고 있었나? 징징 짜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 도련님은 지금 굉장히 힘겨운 모양이에요. 도련님을 보고 있으면 언덕을 산책할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 의사의 간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나 이틀 후에는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우선은 일어서야 해. 린턴, 일어서라고. 그렇게 땅바닥에서 기지 말고 일어서란 말이야. 린턴 도련님은 또다시 꼼짝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노려보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것 외에는 그토록 겁을 먹을 이유가 달리 없었으니까요. 도련님은 몇 번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얼마 없는 힘마저 다 빠져버려서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히드클리프는 다가가서 아들을 일으켜 경사진 풀밭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군. 그 못된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빌어먹을 녀석. 냉큼 일어서! 일어설게요, 아버지. 그렇지만 잠시만 이대로 있게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가 명랑하다는 것은 개설인이 알아요. 아, 개설인, 내 곁에 있어줘. 너의 손을 잡게 해줘. 그러지 말고 내 손을 잡아. 발을 딛고 서봐. 자, 됐어. 개설인이 발을 잡으라고 하는군. 됐어. 개설인을 쳐다봐. 개설인, 내가 이렇게 무섭게 구니까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겠지? 저 녀석을 데리고 집까지 걸어가 주지 않겠니? 내 손이 닿기만 해도 이 녀석은
벌벌 떠니까 말이야. 린턴, 난 워더링 하이츠에 갈 수 없어.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 괜찮을 거야. 왜 너는 그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하니? 나는 다시는 저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너랑 함께가 아니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야. 닥쳐! 히드클리프가 버럭 소리 지르며 끼어들었습니다. 개설이 내 효심에 감복하겠네. 넬리, 그 녀석을 좀 데리고 가주게. 그러면 자네 말대로 서둘러 의사에게 보이겠네. 그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와 같이 있어야 해요. 린턴 도련님을 돌보는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자네가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지 않는다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이 녀석을 꼬집어서 울릴 수밖에 없군. 그는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도련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린턴 도련님은 흠칫 놀라 물러나며 아가씨에게 매달려 함께 가자고 애걸했습니다.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만큼 미친 듯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가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가씨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린턴 도련님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공포에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사실이었고 거기다 조금만 더 겁을 주면 그는 충격을 받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워더링 하이츠 앞에 이르렀습니다. 캐서린 아가씨가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가씨가 도련님을 의자에 앉히고 얼른 나오려니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히드클리프가 저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넬리, 우리 집에 전염병이라도 퍼진 줄 아나? 오늘은 잘 대접하고 싶으니 앉게. 문을 닫아도 괜찮겠지? 그러고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헤어터는 가축을 몰고 목장으로 나가고 질라와 조지프는 놀러 나가고 없다네. 혼자 있는데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말상대가 있는 편이 좋겠지. 캐서린, 린턴 옆에 앉아라.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까.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달리 줄 것이 없구나. 그건 다름 아닌 린턴이야. 나는 묘하게도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포악한 감정이 일어나거든. 내가 만약 법이 엄격하지 않고 취미가 고상하지 않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하루 저녁 심심풀이로 저것들을 산채로 찢어 죽였을 텐데. 그는 숨을 한번 돌리고 탁자를 치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기랄 밉살스러운 것들.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무섭지 않아요. 캐서린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아가씨는 히드클리프가 마지막에 한 욕설은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가씨는 분노와 결의로 검은 두 눈을 번뜩이며 그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 열쇠 이리 주세요. 내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나는 굶어 죽는다 해도 이 집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히드클리프는 탁자 위에 있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가씨의 대담한 태도에 놀란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 돌아가신 캐서린 아씨를 떠올렸는지도 모르지요. 아가씨는 그의 느슨해진 손에서 열쇠를 빼앗는 데 성공했으나 순간 정신을 차린 히드클리프가 다시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자, 캐서린, 린턴, 저쪽으로 가 있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 넬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겠지만.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가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무쇠 같은 손을 펴려고 애썼습니다. 손톱으로 할퀴어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아가씨는 이빨로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손가락을 펴서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가씨가 미처 그것을 줍기 전에 자유로워진 손으로 아가씨를 붙잡아 무릎 위로 잡아당기고는 다른 손으로 아가씨의 뺨을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아가씨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나가 떨어질 만큼 위협적인 매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악마적인 폭행을 보고 저는 정신없이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악당, 이 악마 같은 놈아! 그러나 가슴을 한 대 얻어맞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도 그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동은 2분쯤 지나 끝났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그가 놓아주자 두 손을 관자놀이에 대면서 귀가 떨어져 나갔는지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엾게도 아가씨는 갈대처럼 온몸을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탁자에 기댔습니다. 나는 아이들 다스리는 법을 알지. 어때? 히드클리프는 마룻바닥에 있는 열쇠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내 말대로 린턴에게 가서 마음껏 울어봐. 내일이면 난 네 아버지가 될 테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실컷 배줄 테다. 넌 약질이 아니니까 잘 참아낼 거야. 만약 또 한 번 내 앞에서 고약한 성질을 부리면 매일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다. 아가씨는 린턴에게로 가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화끈거리는 뺨을 제 무릎에 대고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소파 한쪽에 생쥐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얻어맞은 것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우리 모두가 멍하니 정신이 나간 것을 보고 일어나서 서둘러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찻잔에 차를 따라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화를 풀고 저 멀쩡한 아가씨와 우리 아들에게 차를 따라주게. 내가 만든 차지만 독약을 타진 않았네. 나는 나가서 자네들의 말을 찾아봐야겠네. 그가 나가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문을 밀어보았지만 밖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너무 작아 아가씨의 작은 몸도 빠져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린턴 도련님, 저는 우리가 완전히 갇혀버린 것을 알고 외쳤습니다. 도련님은 악마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는지 아실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가씨에게 했듯이 도련님의 뺨을 때리겠어요. 그래 린턴, 말해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 때문이었으니까 말할 수 없다면 너는 은혜를 모르는 나쁜 애야. 차를 좀 줘. 목이 탄단 말이야. 그러면 말해줄게. 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넬리, 저리 가요. 나는 당신이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이 싫어. 저런 캐서린, 너 내 찻잔에 눈물을 떨어뜨리는구나. 그건 안 마실 테야. 다른 걸 줘. 아가씨는 다시 차를 한 잔 따라서 도련님에게 건네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위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차분해진 데 대해 불쾌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벌판에서는 그토록 무서워하더니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서자마자 말짱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우리를 깨어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혼내준다는 협박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었으니 우선은 두려움이 사라졌겠지요. 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어. 도련님이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이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 기다리다 보면 내가 먼저 죽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아침 우리를 결혼시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여기 있어야 해. 네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내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말이야. 도련님도 함께 간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해요? 저런, 그 사람 돌았군. 아니면 우리 모두를 바보로 하나 봐. 그래, 저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쾌활한 아가씨가 도련님한테 시집을 갈 것 같아요? 캐서린 린턴 아가씨는 제쳐놓고라도 도련님을 남편으로 삼으려는 여자가 있으리라고 여기세요? 비겁하게 우는 소리를 해서 이곳으로 끌고 왔으니 도련님은 혼이 나야 해요. 이젠 멍청한 표정일랑 집어치워요. 도련님에게 속은 것을 생각하면 실컷 패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멱살을 쥐고 조금 흔들었더니 그는 여느 때처럼 기침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그만하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오늘 밤에 집에 못 간다고? 안 돼. 넬리, 난 저 문에 불을 질러서라도 나가고 말 테야. 그러고는 그 위협적인 말을 곧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신상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가냘픈 두 팔로 아가씨를 껴안고는 훌쩍거렸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나를 살려주지 않을래? 나를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데려가줘. 사랑하는 캐서린,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해야 해. 꼭 그래야 된다고. 나는 우리 아빠 말씀에 따라야 해. 그리고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돼. 오늘 밤에 집에 갈 수 없다니. 아빠는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실 거야. 문을 부수든지 불을 지르든지 해서 이 집에서 나가고 말 테야.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방해한다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린턴, 나는 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거든. 히드클리프의 노여움에 대한 지독한 공포심 때문에 이 겁쟁이 소녀는 다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가씨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자기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아가씨 쪽에서 도련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히드클리프가 돌아왔습니다. 말은 달아나 버렸더군. 그런데 린턴, 넌 또 짜는 거냐? 캐서린이 너를 때리기라도 했니? 자, 그만하고 가서 자거라. 한두 달이 지나면 네가 지금 받은 모욕에 대한 대가를 되돌려 줄 수 있을 거다. 너는 순결한 사랑을 갈망하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니까. 너를 캐서린과 꼭 결혼시키고 말겠다. 자, 가서 자. 일단 네 방에 들어가면 나는 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번엔 너도 제법 잘했다.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문을 붙잡은 채 히드클리프가 말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강아지처럼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자물쇠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저와 아가씨가 묵묵히 서 있는 난로가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뺨에 가져갔습니다. 히드클리프에게 맞았던 느낌이 되살아났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누구라도 이런 어린애다운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을 테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참,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로 숨어버린 게냐? 이젠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무서워요. 오늘 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빠가 걱정하실 거예요. 아빠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어요. 아빠는 히드클리프 씨, 저희를 보내주세요. 린턴과 결혼할게요. 약속해요. 아빠도 승낙하실 테고 저는 그를 사랑하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제가 자진해서 할 일을 왜 강요하시는 거죠? 아가씨의 말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강제로 결혼을 시키다니요. 이보세요, 히드클리프 씨. 비록 우리가 이런 시골 구석에 살고 있지만 고맙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승인 없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은 중죄예요. 닥쳐. 입 좀 닥치라고. 자네의 생각 따윈 필요 없어. 개설인, 네 아버지가 걱정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너무 좋아서 잠도 올 것 같지 않아. 그런 사실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24시간 동안 너를 우리 집에 가둬두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정보야. 린턴과 결혼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는 이 집에서 절대 나갈 수 없을 테니까. 그럼 넬리를 보내서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아빠께 전하게 해주세요. 캐서린 아가씨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결혼시켜주세요. 가엾은 아빠. 넬리, 아빠는 분명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어쩌지? 안 그럴 거야. 아마 간호하는데 짜증이 나서 바람 쐬러 나간 줄 알 거야. 너만한 나이에 놀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지치는 것도 당연해. 개설인,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의 행복한 시절은 이미 끝장난 거야. 그는 아마 네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 거야. 적어도 나는 그랬지. 실컷 울어라.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너는 우는 것에서 위안을 찾을 거다. 린턴이 네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 전에는 말이야. 그런데 성견지명이 있는 네 아버지는 린턴이 그럴 수 있으리라 믿는 모양이야. 중고와 위안이 넘치는 네 아버지의 편지는 무척 흥미롭더구나. 마지막 편지에는 우리 아들더러 자기의 소중한 딸을 잘 돌봐달라고 했더군. 너와 결혼을 하거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이야. 잘 돌봐주고 잘 대해주라니 아버지다운 말이지. 하지만 린턴은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바쁘거든. 그 아이는 작은 폭군 노릇을 제법 잘하지. 너는 집에 가면 분명히 린턴의 멋진 친절에 대한 얘기를 네 아버지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야. 히드클리프 씨, 아가씨에게 당신 아들의 성격에 대해 얘기해줘요. 당신과 닮은 점을 말해주라고요. 그러면 아가씨도 저런 지독한 남편을 얻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요. 이제 와서 린턴의 상냥한 성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네. 개설이는 린턴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자네 주인이 죽을 때까지 자네와 같이 이 집에 갇혀있는 길밖에 없으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네들을 가둬둘 수가 있지. 믿을 수 없다면 개설인에게 약속을 취소하라고 해보게. 그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곧 알게 될 테니.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린턴과 결혼하겠어요.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히드클리프 씨,
당신은 잔인하기는 해도 악마는 아니지요. 복수심만으로 나의 행복을 돌이킬 수 없이 모조리 망가뜨리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내가 계획적으로 아빠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생각한 채 아빠가 돌아가신다면 앞으로 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울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통사정을 했지만 히드클리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며 매달리는 아가씨를 사납게 밀어젖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그에게 마구 욕지거리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곧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가 무섭게 저만 다른 방에 가두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원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눈치가 빨랐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 3분 후에 그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난 헤어턴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그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도와줄지 누가 알아요? 자네들을 찾으러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하인들을 보냈더군. 저의 말을 엿들은 히드클리프가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칠 걸 그랬지. 하지만 저 계집애는 자네가 그렇게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을 걸세. 이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걸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알고 우리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9시가 되자 부엌을 통해 질라의 방으로 우리를 올려보냈습니다. 저는 아가씨에게 히드클리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지붕 아래 다락방의 채광용 들창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문은 아래층과 똑같이 좁고 다락으로 통하는 문도 밀어보았으나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아가씨와 저는 둘 다 눕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보라고 여러 번 달랬으나 아가씨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면서 여러 가지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자책했습니다. 저로 인해 모든 불행이 일어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비참했던 그날 밤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히드클리프조차도 저보다는 죄가 가벼울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되자 그가 와서는 아가씨가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얼른 문으로 달려가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나와. 히드클리프는 문을 열고 아가씨를 끌어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는 아가씨만 끌어내고는 얼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내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참고 있게. 잠시 후에 아침을 올려보내겠네. 그는 제가 1~2시간은 더 참고 있어야 한다면서 아가씨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5시간 후 드디어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히드클리프는 아니었습니다. 먹을 걸 가져왔으니 문 좀 열어. 얼른 문을 열고 보니 헤어턴이 제가 하루 종일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받아. 그가 음식을 내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나 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루 종일 다락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닷새 동안 매일 아침 한 번씩 헤어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모범적인 간수였습니다. 저는 정의감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무뚝뚝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